우리 1번부터 이제 쭉 문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문제만 추려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답은 바로 연결돼 있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주요 수선 또는 설비 증진을 위해서 자본적인 지출로 800이 현금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계를 하실 때 쉬운 것부터 먼저 차대변이든 선택하셔서 현금이 나갔다면 현금을 먼저 쓰시고 차변에 무엇이 올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계와 관련해서 나중에 취득을 한 후에 지출인데 자본적인 지출이래. 그럼 얘는 계정 과목이 비용이 돼야 될까? 자산이 돼야 될까? 자산이 돼야죠. 근데 그 자산의 이름이 누구예요? 기계와 관련된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그냥 기계장치 원가가 되는 거야. 기계장치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 두 번째, 공장을 짓기 위해서 차입금이 나갔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500이 현금으로 나갔대요.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이자가 나간 거거든요. 분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분개를 어떻게 할 거냐. 현금 나간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현금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돈 나간 게 사실은 이자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자본적인 지출로 처리하래요. 공장은 착공은 전년도에 했고요. 완공은 3년 뒤래요. 그럼 한 가지씩 찾아야 돼. 비용 처리하려고 했더니 자본적인 지출로 처리하래. 그러면 자산 잡으라는 얘기. 근데 이게 결국은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한 거니까 원래 건물이 돼야 되는데 현재 건물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 그럼 뭘 잡아야 될까?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고 자산은 잡아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쓰는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본적인 지출 또는 자본적인 지출이라고도 하고 자본화 요건 충족 하여튼 자본이라는 계정이 떴다. 아 자산 잡는 거구나. 자본의 증가 요인은 자산. 그 다음 3번 한국건설로부터 공장 건물을 샀대요. 건물 산 거예요. 공사대금 1억 원 중에 60%는 내가 대가로 지급할 1억 중에서 60%는 5개월 만기 당사가 발행한 어음 발행했고 나머지는 당자 수표를 발행했대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보시면 건물을 샀잖아. 그럼 이제 건물이 생기는 거지 뭐. 건물은 1억이거든. 건물은 1억인데 1억 중에 60%는 어쩌고저쩌고 나머지는 4천만 원. 자, 나머지 4천만 원. 당좌 수표 발행은 당좌 예금이 언젠간 나갈 것을 우리는 장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좌 예금이 나간 것으로 간다. 당좌 예금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인데 6천만 원이요. 5개월짜리 어음 발행했대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죠. 그러면 지급어음 쓰면 돼요. 그래서 틀린다. 지급어음은 항상 무엇을 매입해서 발생한 채무일 때만 쓰냐. 상품이나 원재료일 때만 쓰는 매입 채무죠. 얘는 건물이라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어음 발행한 거죠. 이때는 지급어음이라는 주된 매입 채무를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주된 매입 채무로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려면 원재료거나 상품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게 아니면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공장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어음 발행했다? 그 얘기는 곧 결제 안 한 거잖아. 돈이 안 나갔잖아.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이름 쓰지 말고 기타 등등의 채무를 쓰도록 만들어준 그 이름이 주구장창 쓰는 이름이 미지급금인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거래처가 한국건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이거 어음인데 미지급금 걸어요? 응. 어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어음 결제냐에 따라서 원재료나 상품일 때는 지급어음을 쓰도록 돼 있어. 약속했어 회계가. 근데 원재료 상품이 아니면 지급어음은 쓰지 않는다. 뭘 쓰냐? 어음이어도 미지급, 외상이어도 미지급, 카드여도 미지급. 결국은 모든 외상과 관련된 채무 계정이라면 다 미지급. 그래서 미지급 계정은 엄청 많은 상황에서 쓰이는 거예요. 어떤 특정 상황을 딱 어느 경우라고 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비품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 모든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회계 처리를 할 때 외상으로 매입했든 이것을 외상으로 결제했든 어음으로 결제했든 카드로 결제했든 이 모든 채무 계정은 무슨 이름만 쓸까요? 토지 샀어. 뭐지?
외상으로 샀어. 미지급. 어음으로 결제했어. 미지급. 카드야. 미지급. 건물이야. 미지급. 뭐 기계야. 미지급. 차량이야. 뭐야. 미지급. 다 미지급. 뭐만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을 쓰냐. 상품과 원재료일 때만. 그래서 매입채무, 기타 채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다른 회계 처리를 되게 잘하는데 미지급금에서 맨날 틀려. 그러면 언제나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분계가 맞아야 되니까. 근데 워낙 많이 봐서 그래요. 미지급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7번. 생산 라인 증설, 중간 거 왜 뺐냐? 중간 거 여러분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7번.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서 열흘 전에 계약금 500을 주고 광속 테크의 제작을 의뢰했던 기계장치가 오늘 설치가 드디어 됐대. 그러니까 계약금 먼저 줬고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기계장치가 들어왔대요. 계약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잔금 2,500인데 2,500 중에 2,200은 보통예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15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취득하는 기계장치는 얼마라는 거죠? 계약금 500이 있었고 오늘 잔금 2,500을 줬다는 얘기는 내가 기계장치를 얼마에 사는 거죠? 3,000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오늘요. 계약금 먼저 준 게 있었대. 열흘 전에. 그럼 열흘 전에 계약금 먼저 줄 때 무슨 이름으로 걸어놨을까? 이것은 프로그램을 열어서 조회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KIFRS는 유형자산에 대한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지만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굳이 쓰지 않고요. 그냥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반제해요. 계약금은 선급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KIFRS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광속테크 걸려 있을 거고 그때 선급금 준 거 까야지. 선급금으로 걸려 있단 말이야.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입력하는 예제인 거예요. 그럼 선급금 죽이고 2,500을 줄 건데 2,500 중에 2,200은 보통예금으로 결제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대. 나중에 주는데 뭐라고? 기계장치는 나중에 줘. 주구장창 미지급금. 거래처 광속테크 300. 그러니까 차변에 한 개인데 대변에 세 개 이렇게 붙는 거지. 그리고 선급금과 미지급금에는 반드시 광속테크라는 거래처가 반드시 기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입력할 때 누락 안 하거든요. 이거 근데 표시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프로그램 입력할 때 거래처 거의 백발백중 누락해요. 막 엔터 쳐버리거든. 엔터를 막 빠바바박 쳐. 그러면 놓쳐. 그럼 빵점이야. 이 상태로 입력하면 나중에 빵점 돼. 반드시 거래처가 입력이 돼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8번. 2년 전에 차량 운반구를 샀다. 근데 취득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현재 엔진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자본적인 지출로 600의 현금이 나갔다. 쉬운 거. 현금 나갔다. 제가 이번엔 답을 2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자본적인 지출로 나간 거는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차 원가에 포함하니까 그 차의 자산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자본적인 지출일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 이렇게 볼게. 이것을 수익적 지출이래. 그냥 엔진 성능이 아니라 그냥 엔진을 교체했대. 그럼 수익적 지출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쓰는 이름은 뭘까? 수선비 쓰시면 안 돼. 반드시 차량에 대한 수익적인 지출은 비용 중에서 차량 유지비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에이 선생님 수선비라는 이름이나 차량 유지비라는 이름이나 어쨌거나 둘 다 비용이니까 그거 아닌가요? 물어보면 아니요. 수선비라는 계정과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은 반드시 구분하고 싶어 해요. 자산으로 잡을 때는 그냥 차량 운반구 하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제. 공장 건물에 대해서 지출이 됐대요. 전액 당좌 수표가 발행됐대요. 한쪽은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냐? 당좌 예금으로 대변에 깐다. 세 개 다 잡아서. 문제는 차변이죠. 이게 무슨 문제냐? 문제를 보니까 파손으로 유리 교체했대. 그러면 공장 건물에 대한 유리를 교체하면 자산으로 건물 잡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합니까?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하겠죠? 두 번째, 외벽을 도색했대. 페인트 칠한 거예요. 수선비지 무슨 자본적이에요. 그런데 대수선비인데 앞에 내용연수가 증가됐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거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해? 자본적인 지출. 자, 그럼 자본적인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냐?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180만 원과 330만 원을 더한 510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 이름은 수선비. 단 이제부터 우리가 연습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야. 이 건물은 우리는 언제나 건물을 구분할 때 공장 건물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선비는 항상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 제조원가로 분류되는 수선비로 갈 건지 판관비로 분류되는 수선비로 갈 건지. 공장이 등장하면 언제나 제조로 분류합니다. 공장 건물이잖아. 그럼 선생님 왜 건물은 그런 얘기 안 하나요? 건물은 그럴 필요가 없죠. 건물은 자산이니까. 자산인데 무슨 원가 비용이라는 게 이건 자산이잖아. 비용이 아니잖아. 근데 비용인 경우는 판관비라는 비용이 될 것이냐, 제조 원가로 갔다가 나중에 판매가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냐. 그 차이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계가 나중에 중요해져요. 두 개 다 잡아가지고 합계 적으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기로 넣어보시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본적인 지출과 수익적인 지출을 구분하라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A택으로부터 공장 건물을 건축용으로 토지 6천만 원에 샀대. 이 말은 토지를 산 이유가 공장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유형자산에 적합하다는 뜻이죠. 투자 목적 아니란 얘기잖아요. 토지 대금이 전체가 6천인데 이 중에 4천만 원과 그리고 나머지 토지를 매입할 때 취득세 관련 비용 6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자, 그럼 분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은 이런 식의 분계를 할 때 6천만 원이라는 토지 먼저 잡아볼게요. 6천 중에 토지 대금 6천 중에 4천만 원 과한 다음에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취득시 부대 비용을 600만 원 있죠? 그거 잠깐 버리고요. 4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거 맞죠? 분계를 금액이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 때는 쪼개면서 분계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 2천은 뭐예요? 외상인데 상품하고 원재료 아니면 그쵸?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머릿속에서 얼른 거래처. 거래처. 자, 여기까지 일단 6천만 원에 대한 분계한 거야. 그리고 나서 추가합시다. 토지를 매입할 때 취득세 등에 대한 부대 비용 600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나갔대. 그럼 4,600이 나간 거잖아. 그럼 4,600이 나갈 때 이 차변에 600은 어떻게 해요? 취득세니까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취득시 원가에 포함합니까? 취득시 원가에 포함하죠. 그러니까 답은 토지가 6,600이 되는 거죠. 차변에. 토지를 6,600을 잡아버리는 거지. 분계를 처음부터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순서를 만들면서 차변에 토지 6,600, 대변에 보통예금 4,600, 미지급금 A택에서 2천만 원. 대차. 14번 사용하고 있었던 비품이 있었다. 그랬군. 근데 취득원가는 200이고 누계액은 이건데 이게 좀 그러면 판 거잖아. 그치? 팔았죠. 비품을. 그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할 거야. 보자마자 비품과 누계액을 죽인다. 비품은 차변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을 대변으로 죽이고요. 비품에 걸려있던 누계액을 반제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얼마 뜹니까? 80 뜨죠? 80만 받으면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죠? 근데 성진에게 50만 원에 처분하고 어음받았대. 그럼 50만 원만 받을 게 생겼어. 이해 못 가? 매출이 아닌 나머지 채권은 뭐였죠? 매출이 아닌 채권은 어음이어도 외상이어도 구분하지 않고 미지급금하고 아다리 맞춰서 미수금이라는 기타 채권이었죠. 그리고 거래처를 성진. 그러니까 봐봐요. 미수금은 기타 채권이야. 기타 채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채권인 거지. 그래서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 공부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막 구분했잖아. 판관비로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미수금. 유형자산에서 외상, 어음, 주구장창, 채무는 유형자산은 미지급금으로 채무, 미수금으로 채권, 더 이상은 다른 걸 쓰질 않아. 그게 어음이어도 받을 거면 미수금이고 줄 거면 미지급금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 170인데 얘가 200이야. 그러면 차변에 30만 원이 뜨지. 그렇지.
8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50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30만 원 손실이죠. 무슨 손실이죠? 8글자. 유형자산하고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그렇죠? 여러 가지 분계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분계 중에서 몇 개만 같이 풀어본 거고요. 14번까지 있었고 중간중간에 풀어보지 않은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객관식은 사지선다가 나올 거고요. 유형자산 이 자산의 분류 항목에서 객관식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백발백중 한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그 한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을 보는 거예요. 1번 유형자산의 정의가 아닌 것은이에요. 실체가 있죠? 장기간 투자예요? 여러분 장기간 투자하면 유형자산 안 되죠.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되죠. 그럼 볼 수 없네요. 답은 2번. 내구성 있어야 되죠. 미래의 효익이 기대가 돼야죠. 장기간. 투자 목적 X. 답은 2번이 유형자산이 아닌 정의.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 유형자산의 매입,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발생하는 종업원들의 급여.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형자산의 건물을 이렇게 짓기로 얘기했어. 그러면 건물을 누가 지어요? 사람들이 짓잖아.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뭘 줘요? 임금을 주겠죠? 그 임금도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란 뜻이에요. 두 번째,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취득세, 관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포함.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출, 설치비, 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근데요. 유형자산을 다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자가 발생한데 그거는 취득 시 또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대출금이 나가는 이자. 그런 여러 가지 건설자금 이자하고는 좀 다르죠. 취득을 한 이후에 왠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나갔대. 취득한 이 온 과정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 그치? 취득 후는 우리가 이자 비용을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까 답은 4번. 그러니까 무조건 유형자산에서 특이한 거 있었거든. 이자 비용도 취득 원가가 됐거든. 이라고 하려면 차입금에 대해서 특정 건물을, 특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뒤에 이 말 붙어야 된다고.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이거든요. 요건 충족이 안 됐고 취득 후라면 이 이자 비용은 전혀 취득 원가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3번 문제. 유형자산 설명 중 잘못된 것. 동일한 업종 내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 이 교환. 우리 A가 B를 서로 이제 맞교환할 때 같은 기계 맞교환하는 경우 있었죠? 자, 그때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취득하는 원가, 그 내가 B한테 받아오는 그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이종자산일 때 그랬죠? 동종자산일 때는 내가 주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얘가 나에게 주는 자산을 그냥 원가로 보겠다. 그래서 처분손익이 안 떠. 그러니까 공정가액이 아니라 무슨 글씨가 들어가야 맞냐. 제공한 자산은 맞아. 장부가액이 들어가야지. 그치? 이 말이 들어가 맞아. 여기서 공정가액으로 바뀌는 순간 이건 이종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문제로 많이 나와서 그 분계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막 회계 처리하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하는 현물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또는 무상 이렇게 취득할 때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유형자산의 가액은 당연히 공정가액으로 측정했죠. 다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잖아. 공정가액이 아닌 금액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준 게 아니잖아. 그치? 주식을 준 거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공정가액. 세 번째,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했대. 그러면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고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우리가 취득원가의 유형별 취득원가를 제가 얘기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돼요 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분개해 볼게요. 제가 건물이 100원이었고요. 그 건물의 누계액이 80원이었어. 근데 제가 이 건물을 철거했어. 사용 중이었는데 철거하고 새 건물 올리려고 건물을 철거한 거야. 그럼 돈 들어올 때 있어? 없죠. 두 번째. 비자발적이니까 손실이에요? 제 손실? 아니잖아. 그러면 이 20원을 무슨 이름으로 처리하냐? 그냥 하나밖에 없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근데 여기서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했다? 그러면 내 건물을 죽이고 내 누계액을 죽이고
그리고 남아있던 장부가액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요. 근데 여기서 철거 비용이 들어간 거야. 10원이. 철거 비용 10원. 그럼 현금이 나가겠지? 이때 이 10원을 차변에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그 단기 비용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10원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더해서 30원 이렇게 잡아요. 요 예제에 분계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회계라는 게 다양한 거래들을 압축해 놓는 거고 그걸 이론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론에서는 애매하게 얘기했던 것들을 문제 풀면서 조금씩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재손실이 아니고는 유형자산은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는 처분이익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답이 어쨌거나 1번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는데 왜 문제 풀 때는 다 읽어야 되는지 아시죠?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 이런 식의 문장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네 번째,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할 때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맞죠? 만약에 현재 가치가 그러면 틀린 거야. 반드시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 그 3만 원, 걔만 원가가 된다. 3번은 1번이 잘못된 설명. 자, 4번.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것.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를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으로 취득 원가가 되죠. 답 1번이네. 그럼 나머지가 왜 이상한지 볼게요. 자동차를 차량을 구매하면 매년 자동차 보험료 내죠.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은 이런 거야. 취득할 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내. 그 매년 비용이야 그냥. 그게 보험료, 기름, 자동차세 이거 매년 내잖아. 한 번 내면 끝나? 그거 아니지. 근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고 끝나죠. 그게 다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사잖아. 집을 샀어. 5억짜리야. 근데 5억짜리 집 살 때 무슨 세금 내요? 취득세를 내죠.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내고 해볼게. 그럼 내가 집을 5억 500만 원에 매입한 걸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7억에 팔아.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죠. 그럼 양도세란 얘기는 양도해서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잖아. 그럼 나 얼마 벌었다고 하면 돼요. 집은 5억이었어. 세금은 무시하고 5억에서 7억 팔았으니까 2억 벌었다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게 집이니까 여기에서 7억을 제한. 2억이 아닌 1억 9천 500이 내가 번 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개인도 기업도 똑같아요. 취득세는 항상 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요. 취득세는요. 내가 잃어버려도 돼요. 국가가 알아. 내가 얼마를 냈는지. 누락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포함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양도세를 덜 낼 거 아니야. 취득세가 원가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주된 목적은 뭘까요? 가치평가? 연수를 확인해? 현금 흐름이야? 아니면 그 취득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간 배분하려고? 비용 나누려고?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해봤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비용 쪼개려고.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가치평가. 그게 정확하냐 이거죠. 땡. 연수를 매년 확인해? 뭔 소리야. 현금 흐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회계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참 의미 없는 짓이다. 돈 나갔으면 됐지 저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감가상각을 해야 할까요? 회계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회계 기간을 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이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만들자. 기간 비용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배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3년에 한 번 만든다. 1년에 한 번 안 만들고 3년에 5년에 한 번 재무제표 만든다. 그럼 기간 배분 필요 없지. 전부 다 그냥 떨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고. 자, 6번 같은 경우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옳은 거.
그럼 이 중에 틀린 거 3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뭘 것 같아요? 최대검가에서 빼는 건 똑같죠. 이게 달라지면 이거는 무조건 맞추지. 그럼 뭐가 달라질까? 뒤에. 무엇을 차감하느냐만 외운다고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 차감한다고 그랬죠. 정률법은 누계액 차감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잔존가액이잖아. 연수학기법 무슨 누계액이야. 그럼 남는 건 뭐야? 4번. 이렇게 쉽게. 뒤에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어차피 연수 나누는 건 알잖아. 유를 곱하는 거 알잖아. 연수 더해가지고 남은 연수 올리는 거 맞죠? 추정해서 실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말로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누계획을 차감하는 건 유일하게 얘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잔존, 잔존, 잔존. 이렇게 해서 뭐 한 문제 건지는 거죠. 7번 요거 이제 계산 문제인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해볼게요. X3년도 7월 18일에 구입해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X4년도 6월 1일에 3,700만 원에 처분했대요. 단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에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800이고요. 처분이익은 500이 발생했대요. 자, 우리 회사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요.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을 해왔대요. 질문이 뭐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구해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취득원가는 처음에 내가 얼마 주고 샀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상상해봐. 이렇게 일단 그어봐. 나는 건물을 이거 지금 뭐야?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대변에 오겠죠? 이게 뭐죠? 대변에 기계장치를 죽이잖아. 처분할 때. 처분 이익을 줬으니까. 그때 이 자리에 오는 게 뭐야? 이게 취득원가잖아. 이걸 구하면 되지 뭐. 분계를 넣어보는 거야. 모르겠어. 이걸 구하는 거니까 일단 빈칸 만들어 놓고요. 현재 처분을 얼마에 했냐면 3,700만 원에 했대. 그러면 돈 받은 게 얼마라는 거야? 3,70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냐면 800이었대. 그러면 걔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죽었을 거 아니야. 감누계로 해가지고 800 왔겠죠. 그리고 했는데 처분이익이 500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0이 났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4,500이었어? 500이야? 에이, 취득원가 4,000이었구나. 답은 4,000. 이렇게 풀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정답지에다가는 산식을 적어드렸지만 그 산식이 이해가 안 될 거야. 반드시 분계로 해보시는 게 더 빨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분계도 연습하고. 결국은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날 취득원가가 죽는 걸 아는 사람만 분계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7번은 2번 문제 이렇게 답을 마킹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같은 문제는요. 다음의 자료로 감가상각을 해보래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00년도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의 크기와 관련해서 맞게 짝지어진 거예요. 이 문제는 계산을 반드시 해봐야 돼. 계산을 안 해보면 풀 수가 없어요. X 1년치면 대충 느낌이 와. X 1년이면 알아.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마도 정률법이 클 거야. 근데 X 2년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같잖아요. 정액법 어떻게 했냐면 취득원가 200에서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의 10%니까 그럼 20만 원이라는 얘기네. 그쵸? 그것을 매년 5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180만 원에서 나누기 5년을 하면 36만 원씩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X1년, X2년을 똑같이 36만 원을 했을 테니까 질문이 뭐냐면 2000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본 거예요. 누계액은 36만 원 X1년에 한 번 했고 X2년에 36만 원을 하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72만 원일 거 아니야. 누계액이니까. 그쵸? 그러면 정액법은 72만 원 2000년도 말 요건 해놨고요. 네, 두 번째. 자, 정률법은 어떻게 가냐면 정률법은 X1년도에 원가 2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상태로 0.4를 곱해. 248 그럼 80. 그리고 2000년도에 200에서 80만 원의 누계액을 차감하고 0.4를 곱하죠.
그럼 120만 원에 0.4, 48만 원. 그럼 정률법은 80만 원과 48만 원을 더한 128만 원이 누계액이 되겠네. 누계액. 이제 마지막 연수학기법. 연수학기법은 200만 원에서 잔존가치가 20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에 X 1년도에는 지금 연수가 4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럼 15년이죠. 15년 중에 5만큼 X 1년에 잡고 15년 중에 4만큼 그 다음 연도에 잡아요. 그럼 1차 년도에 15분의 5에 해당하는 180만 원 곱하기 15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60만 원이 나올 거고요. 180만 원에 15분의 4, 1, 2, 3, 4, 5 더하기 4, 그 다음 연도가 4,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48만 원이 돼서 108만 원이 연수학계법에 의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일 큰 애는 누구죠? 이죠. 정률법 1등이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이고 그 다음에 정액법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13번의 답은 4번. 사실은 X 1년, 2년까지는 얘가 크고 얘가 클 거야. 내가 초기에 얘가 제일 크다 그랬잖아. 근데 혹시나 이 연수하고 상각률에 의해서 변수가 있을까봐 한번 해본 거예요. 어차피 정의법은 늘 꼴등이지. 근데 마지막이 되면은 달라진다고 했죠. 마지막 연도면. 근데 뭐 누계액이면 초기에 많이 잡고 넘어오니까 초창기가 되면 얘네들이 훨씬 더 누계액이 많이 누적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는 당해년도에 취득했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로 상대적으로. 그러면 정률법으로 안 하고 정액법으로 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정률법으로 했다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많이 잡았겠지? 근데 정액법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덜 잡았겠죠? 그럼 비용을 덜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자산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과소계상된 산치로 넘어오니까 장부상의 자산은 과대계상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 자산을 차감하는 감가상각비가 적게 잡히면 적게 잡힌 것만큼 누계액도 감소되겠죠. 자산은 똑같을 텐데. 그러면 자산은 그만큼 장부상의 자산은 그만큼 조금 더 과대계상되겠죠. 또 하나 비용이 덜 들어가면 이익은 어때요? 비용이 덜 들어가. 그러면 이익은 그만큼 과대계상되겠지. 그치? 이익은 과대계상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16번에 이 중에 올바른 것을 찾는 건데 1번 자산이 과소해요 증가해요. 결국은 과대계상되겠죠. 누계액을 많이 잡으면 자산은 감소하겠지만 누계액을 덜 잡으면 자산은 증가하겠지. 차감한 게 자산의 장부가액이니까. 아니겠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될까요? 그렇겠죠. 부채는 왜 과소계상이 아닐까? 여기서 지금 부채는 없어. 말도 안 돼. X. 비용은 과소되지 과대하지 않아. 틀렸어. 자, 이 중에 맞는 설명은 2번 한 개로 정의가 내려지네요. 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8번에 1번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가 있대.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감가상각 회계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얘죠. 그럼 2번이 왜 맞나? 세 단계인데 관리실에서 쓰고 있대. 해야죠. 주차장 건물인데 회사가 사용하고 있대. 해야죠. 생산직업 전용 휴게실에 있는 안마기가 있대. 안마기 비싼 거 엄청 많잖아? 당연히 감가해야겠지.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맞지 않으니까. 3년을 할 거 아니야. 답은 토지라서 1번.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도 토지는 감가 안 하니까. 비상각. 감가상각 안 하는 거 2개 있었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자, 19번에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감가상각의 방법을 정액법으로 가정했을 때 이 중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연수로 나누죠. 생산량은 정액법에서는 필요 없지. 생산량은 생산량 비례법에서 필요하죠. 19번에 1번이
생산량 비례법이랑 어울리는 지문이었고요. 20번에 건물과 관련된 지출 중에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인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능력 증대, 엘리베이터, 철골 보강 공사 비용, 건물벽의 부분 도색. 철골이 보강됐대. 그러면 더 튼튼해지겠죠?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런데 건물벽 도색했대. 이게 무슨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백발백중 수익적인 지출이고, 수익적인 지출은 수선비. 단 차량에 대한 유지비만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익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